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또 응원을 받고 있는 잠룡이 한 분 더 있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영국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했는데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노 코멘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열려 있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 코멘트면 노 코멘트가 아니라 난예. not yet. 난예시 예. 좀 아직 아니다. 이제 가능성 열어둔 거고요. 네, 네. 더 가능성 열었다면 probably not yet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또 깊이 있는 영어로 들어가네. 예, 심층 영어는. 예, 예. 또 새로운 뭐. 성문종합 세대 아니겠습니까? 또, 예. 그래. 어쨌든 이 가능성 열어둔 답을 의도적으로 상당히 준비해서 하셨다.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뉘앙스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열어뒀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좀 홍준표 이제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가 단지 빅텐트론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반대 입장을 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입장이 전향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도 다 열어둬야 된다. 필승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읽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이분은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 역할, 뭐 보좌 역할, 참모 역할이었잖아요. 예.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인터뷰를 하면 아주 놀랍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노코멘트라고 하는 거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뛰어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얌체처럼 바깥에서 그 과실만 먹겠다는 그런 의중으로 국민 선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저는 이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더 문제라고 생각한 건요. 기자가 물은 거예요. 아니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월권을 행사한다는 우려가 있다. 아니다. 대행과 대통령은 업무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예. 아니요. 헌재에서 아니라고 했고요. 이거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뭐랄까요. 뇌 구조, 그 인식,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과하다. 국민의 힘을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재하 변호사.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5월 3일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지율 추이를 지켜본다. 저는 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직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은 낮 예시 맞는 거죠. 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도 방금 장유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큰 집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당의 기라성 같은 주자들과 경쟁을 거친 다음에 당의 후보로 선출되면 예. 참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밖에서 지지율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겠다는 선택을 하셨는지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빅텐트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돼, 영끌해야 될 때에 뭐 빅텐트, 작은 텐트 뭐 이거 가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은 경선이 진행 중이니 한덕수 권한대행의 뭐 그 동태를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지호 대변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선수가 돼서 뛰려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또 이러한 인사를 몇십 년 동안 키워낸 대한민국 공직 시스템에 정말 큰 결함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행태고 예. 이러한 공직자는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일단은 출마 가능성이 사실 열려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예. 높다. 이런 식으로 예. 바라보고 있고.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가 내일 공식 출범한다고 하는데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함께 하시는 분이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는데 뭐 황우여 위원장도 향후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 인사들만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는데. 여기에 더 참여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낙연 후보는 아니지만 이낙연 이제 전 총리도 예. 참여할 수도 있죠. 그분도 그리고 민주당 인사네요. 예, 민주당 그또 예. 민주당에서 지금 예. 중심을 일단 여는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가지고 민주당이랑 있는 단일화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중도 확장성인데 예. 안정성이 이제 이재명 대표랑 가장 이제 차별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1970년 저는 그 관료로 생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55년 그쵸. 정도 됐죠. 55년 동안 경제 통상 분야에서만 관료를 하신 분이니까 네. 우리나라 부국에 이르는 과정을 너무 현장에서 생생해 보신 분이다. 네. 그렇다면 그분 경력은요 지금 최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경제 관료로서의 그런 능력 가지고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통상 외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70년 가까운 이제 끈끈한 동맹 속에서 예. 미국과의 갈등에서 미국 편과 함께 서서 미래를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돌아서서 중국과 손잡고 미국과 맞설 것이냐 하는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선다 그러면 예. 국민들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판단할 선이 아주 선명하게 그어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이 모호성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전략적 모호성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으로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나 대선 안 나가라고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대선 안 나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과 지금 통상 협상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대통령 다 바뀌는데 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핵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통상 전쟁에서 협상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똘똘한 선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리 대변인 마음속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국민의 힘이 이기기 위해서라면 알겠습니다. 뭐든지 다 가능하다. 네. 열려 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영남 90.8%, 충청 88%는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을 입증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당내 견제 세력이 정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견제 세력이 있고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사실 당 대표를 예. 임기대로 마친 분이 그 수십 명 당 대표 중에서 예. 추미애, 이해찬 두 분뿐이 안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특이하게 연임해서 3년 동안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 그 민주당이라는 다양한 그런 정치 세력,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 곳에서 이재명 대표가 타협과 소통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다. 사실은 한동훈 후보만 해도 1년 동안 2번 당대표하고 2번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공당에서 당대표 하기가 힘든데 그러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국민의힘과 싸우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또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확고한 지지세가 결집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충청하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후보들의 고향이 있고 예. 또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대전과학도시, 영남권 불경 메가시티 예. 또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그런 공약들이 좀 큼직큼직하게 먹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 89.56%, 김도영 후보 5.27%, 김경수 후보 5.17%인 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국민의 입장에선 민주당 경선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 민주당 어차피 정해져 있죠. 지금 사실상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확정적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하고 김동연 지사가 두 후보가 좀 의미 있는 지지율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차피 지금 당대표 내려놨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예. 그러면 차기 당권 주자가 나올 건데 네. 그 당권 주자가 이재명만큼 강한 캐릭터 나올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최민희 의원, 김민수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먼 미래까지 얘기하셔서 안 어쨌든, 멀지 않죠. 예. 한 50일, 60일 정도 뒤니까 예. 40일 뒤엔 대선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요. 예. 그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도전했던 그 경선 주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늘 해왔던 말이 있죠. 정치 보복은 몰래 잔인하게 하는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생력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선에서 적어도 두 자릿수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 둘이 합쳐서 20% 이상은 정도 나와줘야지 예. 이분들이 다음 이제 경선이라든가 지방선거죠. 아니면 당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시를 이제 안 받고 뭔가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 지금처럼 한 자릿수로 끝나버린다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주자 된다 하더라도 아마 당 내에서 내용이 엄청날 거다. 특히 수도권에서 친문 세력들, 호남에서 친문 세력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재하게 될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장 변호사님. 약간 동의는 되지 않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90%에 수렴하는 그 당내 경선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DJ 때가 제일 최고 높았는데 그때가 한 78%였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80% 이상을 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권의 연장이긴 했습니다만 사실상의 뭐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 개헌 국면에 국민의힘에 대단히 실망하고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분들은 그냥 정권 교체는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압도적으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세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국가폭력의 현장을 목도했던 겁니다. 이런 건 용인될 수 없어요. 그런데 수사는 제대로 됩니까? 아니요. 내란 특검이든 뭐든 제동관계 지금의 또 국민의힘이라는 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민주당이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해내야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마침표가 찍힐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 민주당의 당원들은 그 열망이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이게 차기 당권과 관련해 민주당에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반드시 정권을 가져와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예. 그 길을 가는 거지. 앞으로 뭐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소수파로 하면은 이게 불붙을 거다. 그런 정치적 여유는 국민의힘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유자의 변호사.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음으로 인해서 민주당에 저는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로 거의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도 대선 전략의 일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게 그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입법부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행정부까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면 대법원장도 임명할 수 있는데 그런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다 견제 없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손 안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위협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려면 당 내에서도 충분히 견제를 받고 있다. 견제 세력이 민주당 내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안심을 시켜드려야 국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데 예. 지금 경선 과정에서부터 90% 육박하는 이런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렇게 질주해버리면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대선 전략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 왕조 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슨 갖고요? 왕조 국가. 왕조 국가. 왕조 국가에서 공화국이 생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삼권 분립입니다. 예. 근데 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현재 상태에서 자기 후임한테 의회 권력, 그러니까 당권을 넘겨주고 가면 의회 권력을 장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사법부에 대법원장까지 임명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면 이거는 개헌도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속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200명 넘어야지 개헌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바꿔서 150명 넘어도 개헌할 수 있다라고 막 바꿨다 칩시다. 예. 그러면 국회에서 150명 넘는 이제 민주당에서 개헌을 수시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본인이 지금 5년 단임제로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5년 다 채우고 나서 예. 뒤에 4년 추경제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개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합 다 하면요. 5년, 4년, 13년 장기 집권 계획까지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입법권, 사법권 다 가지는 이런 삼권 분립이 전부 다 훼손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뭐 그런 여대 야소 국면은 뭐 보수 정부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일단 김지호 대변인 반론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의석수가 108석이나 있어서 예. 개헌 저지선이 확보돼 있었는데 왜 지뢰 겁을 먹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여당도 될 수 있고 야당도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되면 정권을 열심히 견제하고 또 거기서 뭔가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부각시켜서 정권을 재탈환할 그러한 꿈을 가져야지. 무슨 지금 왜 아니 바퀴벌레 뭐 지금 왕조 국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왕조 국가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통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황당하네요. 제가 짤막하게 하면 짧게. 아니 개헌에 있어서요. 예. 이 임기 중에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이 허용되지 않아요. 헌법상. 13년 집권이란 건 완전 거짓입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란 혐의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취재와 촬영이 허가된 관계로 법정에 입장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에 남게 됐는데, 자, 일단은 화면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관계자분들은 퇴정해 주시고 잠시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기현 판사의 목소리를 들으셨고요. 화면상으로 이제 재판정에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함께 보셨는데, 자, 일단 지난 1차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93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다 알려지고 있고, 오늘은 한 6분 정도 두 차례만 말을 했다. 그리고 뭐 언론 보도로는 몇 차례 또 좀 조는 모습도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은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냐? 법조인 두 분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자, 우리 유지아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면 선례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그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뒤늦게 됐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서 그것을 이제 허가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한번 해명을 한 바가 있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법정 촬영 신청이 미리 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선례에 따라서 공판 개시 전까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국민한테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판 과정은 제 생각에는 그건 국민한테 막 촬영까지 해가면서 공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피고인 인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발언들이 대외적으로 다 공개가 돼버리면 또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등 떠밀리듯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공판 기일에 했던 거예요. 이게 동의가 필요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동의가 없으면 재판장이 재량으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많은지 피고인의 침해되는 이익이 더 큰지를 형량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맞고 그럼 저번에는 틀렸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재판정을 공개하는 건 해당 재판부의 재량이고 소송 지휘권 하에 있는데요. 예. 입출입하는 부분은 이 청사를 같이 나눠서 써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예. 그러니까 고등법원장이 관할하는데 이번에도 지하로 갔습니다. 이거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어떤 전직 대통령도 누려보지 못했던 특혜인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예. 좀 이제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는 걸 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혐의가 있어서 재판 출석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예. 이거를 이제 카메라에 보여주면서 출석하는 모습이라든가 나오는 모습, 재판장 앉는 모습 보게 되면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적 이미지를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TV 또 재판받으러 나왔다. 안 받느냐라고 하면서 선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본인이 재판부가 본인이 소송을 지휘한 재판부가 좀 이용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걸 좀 꺼려하는 거 아니겠는가. 대변인께서 그러면 윤 전 대통령 모습이 나올수록 좀 국민에게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인가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거를 가만히 있지 않죠. 굉장히 아주 잘 이용할 수 있죠. 당연하게. 김재호 대변인 맞습니까? 아니 저는 글쎄요 재판부에서 왜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하 주차장 출입 문제는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에 불과한 사람이 왜 이런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모든 국민에게 이런 특혜를 준다면 모를까 왜 이 사람만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아직 1호 당원 아닙니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TV 노출되면 좋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욕 먹을까봐 뭐 장 못 담굽니까?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직 수행하고 그렇게 찬양하셔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선거에 불리하다,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이제 1차 공판 때도 조성현 단장. 자, 이분이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인데 이분이 이제 출석한 것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 증인이 오늘 왜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증인이 나오는 순서가 재판 절차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분이 근데 지난 헌법재판소 시절에 그러니까 헌재 재판이 진행될 때 그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찍어서 직권으로 불렀죠. 예. 증인을 요청했던 분이기도 예, 한데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저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어떤 변론 전략을 보면요 네. 이거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반박할 자신이 없구나 용기도 없고 이 사안을 정면으로 직시할 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요지는 그렇더라고요. 왜 증인을 이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부터 하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지시 받은 사람들부터 불러라. 예. 그런데 검찰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증거 목록을 먼저 받아요. 예. 증거 목록에는 쭉 증인 그 참고인들 내지는 뭐 다른 피고인들 이 조서가 있습니다. 그럼 수사 어떻게 합니까? 수사 예. ABC는요 밑에서부터 훑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내란 수사는 정말 현장에 나갔던 군부터 그 다음에 사령관들 그리고 수계 윤석열 대통령을 이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그럼 시기상 정말 현장 군에 투입됐던 사람들부터 조사가 돼서 순번 목록상 거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뒤집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령관들은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해 줄 거라는 헛된 자신감 그리고 본인의 직접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재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증언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헛된 또 망상 대단히 부적절하게 변론에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예. 유재 뭐 변호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허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먹히는 주장이 아니에요 변론 전략상. 왜냐하면 증인 아까 방금 당윤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편철이 되고 위에서부터 증인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 수사는 아무래도 실제 실행했던 군인들, 신무진들부터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고 설사 앞뒤 증인 순서가 조금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건 재판장의 이제 소송 지휘권 하에 있는 문제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전혀 먹히는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때부터 느꼈던 건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자체가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잘 이해가지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게 먹히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먹히기는커녕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한숨 쉬게 만드는 주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변호인단이 계속 이런 전략을 유지하는지 의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2분 남았는데요. 1분 남았는데 용산 얘기.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적한다. 네. 이거 진짜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충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87년 헌법 개헌되고 나서 직접 민주주의가 직접 투표제가 시작된 이후에 충청도는 항상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도에 우리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이번에 지난번 못지않게 아마 깻잎 한 장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충청 도민들한테 좀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회의사당 내려가고 대통령실도 같이 내려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못합니까? 양당이 다 같이 가자는 건데 제가 충청도 출신으로서 굉장히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선행적으로 대전과학도시 그다음에 세종 관저 이전으로 큰 이슈를 만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을 듣는 우리 유재하 변호사께서는 맞아.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세종갑 당협위원장에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뭐 국회의사당 이전 뭐 대통령실 이전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충청권 주민들 표 안 움직입니다. 충청권 어떻게 발전시킬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 공약을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종시 주민 입장에서는 뭐 그런 선거 전략에 하시겠네. 충청도 세종시 주민들 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깨알 얼필. 자,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민 변호사,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